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 탕후루 좋아하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이 탕후루가요,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 바로 이 탕후루라고 하는군요. 과일을 꼬치에 꽂아서 뜨겁게 녹인 설탕물을 입혀서 굳힌 탕후루.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탕후루가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탕후루 가게가 생기는가 하면은 탕후루 먹은 후기를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이 직접 만든 탕후루를 SNS에 올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탕후루의 인기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레드벨벳이 불러줍니다. 사탕.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탕후루 좋아하십니까? 어릴 때는 탕후루가 네. 이제 그냥 간식? 네네. 저는 이제 자주 먹는 간식은 아니고 네. 여름에는 지금 기술 좋아서 여름도 탕후루 먹지, 이전엔 저희는 겨울에만 탕후루 먹었거든요. 아하. 겨울에 냉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소리치면서 팔아요. 그러면 거기 네. 가서 사 먹고 하는 그런 간식. 지금 보면 붕어빵 같은 네. 계절 음식 간식이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중국 내에서 보면 뭐 지하상가 가거나 아니면 작은 구멍 가게에서 팔고 있는, 근데 먹을 게 워낙 많아서. 그렇죠. 요즘에는. 네. 근데 한국에서요, 이 탕후루가 엄청나게 인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안지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애가 어느 날 나보고 운전해서 탕후루 먹으려고 한다 해서 나는 무슨 네. 탕후루인가 했더니 정말 예쁜 카페 같은 가게인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앉아 먹을 수 있는 가게는 아닌데 네. 너무 잘 디자인하고 딱 봐도 월세가 뭐 그렇게 저렴한 곳은 아니고 예. 더 놀란 거는 탕후루가 너무 비쌉니다. 막 4,000원? 5,000원? 비싸네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운전하고 가니까 한 꼬치 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줄게 이랬는데 4명을 데려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한 사람 2꼬치씩 먹으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예. 그거 먹고 나면 또 너무 달달하니까 또 다른 게 입맛에 땡기지 않나요? 저는 놀란 게, 제가 기억할 때 탕후루, 우리 때는 다양한 과일이 아니라 그냥 새콤달콤하는 그런 산자란 과일이 있거든. 이거는 네네. 그냥 중약으로 쓰고 그냥 먹어도 위에 소화에 도움되는데 거기다 약간 달콤한 사탕을 입히는데, 지금은 과일 자체가 엄청 다는데 이 네. 입힌 설탕도 너무너무 달아서 한 입 먹어봤거든요. 내내 물 마시고 싶고 저는 막 멀미나더라고, 너무 달아서. 예. 그래서 이거를 2꼬치 먹으면 건강에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렇죠.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애들 너무 자주 먹으면. 예.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은 단맛, 매운맛, 뭐 이런 자극적인 맛에 네. 참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매운 거, 마라탕, 그리고 네네. 뭐 떡볶이, 뭐 그것도 예. 무슨 떡이랬죠? 매운 것도 너무 매워요. 너무너무 매운 거 한 네네. 입만 먹었는데 계속 물 마시고. 입에서 불이 날 것 같은.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고칼로리 아니면 당도가 상당히 높거나 네. 아니면 사실 첨가물이 좀 있는 제품들이 그렇겠죠. 있잖아요. 네. 왜냐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첨가물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어쩌다가 먹으면 괜찮은데 네. 자주 먹는다. 예. 요즘 학생들이 어떤 데 보면 매일마다 음료수를 먹더라고요. 그렇죠. 들고 다니면서. 네,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네. 우리 애가 한번 결제하는데 6천 얼마 나온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긴 얼음들 가는 음료수인 거예요. 아무 네. 영양가도 없는 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소화 당뇨에 걸리는
아이들이 아이들이요. 한 2년 전보다 20% 이상이 늘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는데 네. 당뇨 걸리고 성인병 걸리고 이러면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저지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학교 근처에 보면 네네. 그 불량식품이나 아니면 그냥 그렇죠. 간식 자체를 아예 못 팔게 하는 것처럼 네. 조금은 저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못 팔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께서 좀 약간 좀 덜 먹게 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괜찮은데 네. 이게 학교 가서 학식 먹고 친구들과 뭔가 사 먹는 순간 이제 그 맛을 알아버리면 그렇죠. 집에서 만든 엄마의 어떤 영양 간식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 탕후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직접 중국에 계신 분들,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해서 먹어요. 너무 달지 않아요. 뭐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어릴 때 추억인 어떤 간식. 근데 네. 지금은 그냥 단 음식, 단 간식인 것 같습니다. 네, 행복우체 통해 탕후루에 대한 얘기도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 통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김지견 씨, 훈민정음의 넓은 위력이라는 글인데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과 발전은 그 민족의 문화 창작과 발명인이 누구였던가에 따라서 문화와 언어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그 범위도 차츰 넓어지고 위력이 빗뿌려진다. 황금의 시기, 철없는 내가 살은 지 40대일 때 한중 수교 초창기, 우리말의 가치와 중요성은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그 정체성과 국제화가 대국을 흔들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우리 교포들에게 내놓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다. 1993년 시대의 발자취를 따라 급기야 세워진 청도 원동학원에서 나는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어떻게 가르쳐야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것인가가 연구 과제였다. 나는 학생들이 한국어 문법을 빨리 배우고 깊이 기억하도록 우리 문법을 가사로 만들고 재미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였다. 과연 학생들은 흥취를 느껴 열심히 배우더니 때와 장소도 없이 길을 가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숙소에서도 부르고 운동장에서도 부르면서 이제야 기억하기 쉽다고 좋아했다. 일상 대화가 엄청 중요하므로 실물을 보고 한국말을 기억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그림을 잘 그리던 못 그리던 간에 단어 뜻대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키웠다. 때로는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 기업을 참관시키고 이미 취직을 한 졸업생들의 사업 애로가 무엇인지 까닭을 알게 하고 한국말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느끼게 하였다. 학생들은 하루하루 변모했고 한국어 예법대로 인사말도 곧잘 해서 누구를 만나도 깍듯이 한국말로 인사하는 습관이 스스로 형성이 되었다. 노력의 대가로 학생들은 점차 우리 한국말이 또한 자기들 중국말보다 간편하면서도 배우기가 쉽고 발음도 간단할 뿐 아니라 문자의 수량도 훨씬 간단하다는 점. 그와 반면에 내용 전달과 뜻은 명확하고도 선명할 뿐 아니라 동등한 의사 교류도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이점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문학과 문자, 훈민정음의 창시자가 바로 세종대왕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면 자기들 말은 발음도 특별하게 복잡다단하고 한 가지 발음 속에 숱한 글자가 산생하는 복잡하고 천태만상이라는 점. 그런데 한국말은 간단하고 글도 단조롭지만 이미지는 선명하다는 진리를 알게 된 것이다. 1995년 청도시 황도개발구에서 열린 12개 외국어 학원 예술문예 콩쿠르에서
소인이 지도한 원동학원 졸업반 학생들의 대합창이 1등상을 수여받았다. 30년 전 60여 명 졸업생들이 부른 훈민정음의 넓은 무대 국제화로 가는 노래는 한국 학생들 못지않을 정도로 발음도 정확했고 그 정체성이 완전 바다로 가는 교향곡 같이 지금도 나의 귓전에서 메아리 치고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한국어를 그 초창기부터 열심히 가르치신 선생님도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저는 이제 한국어과에 대해서는 한 2000년도에 뭐 각 대학교에서 한국어과가 보이고 외국어 학원 옛날에는 영어 학원, 네. 일본어 학원 저희 지역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도 나오고 또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 유학생 들어오니까 그 학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93년 때 벌써 한중 수교가 92년도인데 1년 후에 바로 한국어를 가르쳤다. 너무 네. 시대의 발자취를 정말 잘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연변 지역에서 가끔 이제 지금은 타자 기가 별도로 없었는데 이전에는 뭐 이게 문서 같은 게 나오면 이거 타자를 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족인 친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타자는 바로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아, 정확하게. 예. 그래서 걔는 그냥 타자를 배우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자기는 한국어가 너무 쉬운 게 뜻을 몰라도 보고서 바로 탈수할 수 있는데 중국어는 네. 보고서 타자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오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배우기가.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또 한국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쉽고 또 어려운 것은 어법이 어렵습니다. 띄어쓰기가 너무 많고 네. 또 이제 그 맞아요. 변화가 많잖아요. 네. 할 것입니다. 그다음 하겠다. 하기요. 네. 예. 어머, 이게 이런 그 문법적인 거를 또 깊게 들어가 보면 어려운데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그냥 읽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전춘아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한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동포 학생들 이제 유학 오잖아요. 네. 어떻게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노래를 배우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여기서처럼.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가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OST 같은 경우에 이거는 금방 그 내용을 외워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읽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좀 더 괜찮다면 대사를 좀 따라서 외우고 읽고 이러면 최소 한국어 말은 띌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실 한국어 교재도 중요하지만 사실 책을 조금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못 보니까 네. 짧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배웠다 그러면 아동책을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그게 성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늘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한국에 왔을 때 글은 읽을 수 있는데 네. 뜻을 알고 있는 단어가 너무 적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몇백 개 정도밖에 안 됐는 것 같은데 우리 네. 애가 28개월 때니까 우리 애랑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줄짜리가 저한테는 딱 적당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성인 책을 바로 다 읽을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네. 있고 그래서 이게 특별히 유학생들이거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네. 듣고 따라 읽고 네 그런 방법이 좋죠. 뭐 BTS 덕분에 전 세계 우리 말, 우리 글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노래 따라서 뭐 떼창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BTS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BTS보다는 그 훨씬 전에 네. 안재욱 막 그 친구. H.O.T. 예. 뭐 지금 이효리 이 시대에 그러셨군요. 그때는 그게 사실 더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기 전에 막 대장금 드라마를 보면서 네네. 대사도 따라하고.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던 뭐 지금 20대야 뭐 BTS 뭐 싸이 그렇죠? 네. 예. 아이, 그리고 보면 진짜 우리 김지견 선생님 말씀대로 훈민 정음의 넓은 위력을 지금 온 세계가 함께 뭐 공부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글 배우려는 대학의 한국어과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뭐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중국의 웬만한 중점 대학교에는 거의 다 한국어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과 다닌 학생들은 교포들이 아닙니다. 다 다양한 한족
절대다수 한족 네네네. 포함한 대한민족. 그러니까 교포들은 오히려 조선어과 다녀야 되니까 한국어를 배우면 당연히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더 쉽게 우리말을 좀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KBS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함께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봄.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요녕성 심양시 김윤정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제비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제비에 대한 첫 기억은 내가 7살 때였을까? 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던 그의 봄날이었던 집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아름답고도 생기 있는 꽃들이 우리 집 앞마당을 예쁘게 꾸며놓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거 보면 여유로운 주말을 즐겨 있던 나는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지지배배 하는 소리를 듣고 다급히 마당으로 달려갔다. 알고 보니 제비 한 마리가 마치 긴 장거리 여행이나 한 것처럼 몹시 피곤해 보이는 몸을 우리 집 빨랫줄 위에 맡긴 채 쉬고 있었던 것이었다. 제비는 내가 나오는 것을 눈치채고는 바로 날아가 버렸지만 그 이튿날도 또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 처마 밑으로 날아왔다. 가끔씩은 또 다른 제비들도 같이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제비들이 꼭 엄마 아빠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과연 며칠이 지나니 제비들은 우리 집 처마 부근을 분주히 날아다니며 입으로 진흙과 볏짚 등을 물어와 둥지를 틀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나는 온종일 제비 둥지에 붙어서 제비들이 대체 뭘 하는지 구경을 할 수도 있었고 제비들이 매일 함께 나가서 먹이를 구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 사랑하면서 매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니 내내 행복감도 느꼈다. 그렇게 봄, 여름 두 계절을 나랑 같이 생활하던 제비들은 날씨가 쌀쌀해지자 어느 날인가 나에게 인사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내 마음은 서글프기 시작했다. 날아간 제비들이 하도 그리워 나에게는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며 제비들을 그리워하는 버릇까지 생겨버렸다. 어디에서 잘 살고 있는 걸까? 내년 봄에도 우리 집 처마 밑으로 다시 날아들까? 제비들아, 내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 내년에도 꼭 우리 집으로 날아와 나랑 같이 생활하자구나. 네. 김윤정 학생의 소원이 내년 봄에는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중국에도 이렇게 제비들이 그 남쪽 나라에서 또 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중국은 남쪽 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네네. 저는 북쪽에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거의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밑에 제비 둥지가 제비 둥지가 있거든요. 있죠. 네. 그리고 소리가
뭐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날씨가 쌀쌀해지면 남쪽으로 날아가죠. 네. 그다음 또 신기하게 다음에 그 같은 제비가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제비 동지를 네. 진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 막 우리 집에 제비가 자기가 마치 키우는 것처럼 네. 이름 지어주는 아이들도 있고 막 소개하는 아이들도 있고 예. 저는 어릴 때 시골 가면 그걸 쳐다보느라가 막 쫓아가고 아니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니까 너무 예쁜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제비들이 보통 이렇게 둥지 틀면 새끼를 새끼를 또 낳거든요. 낳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엄마 아빠가 제비 안 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한국도 똑같이 길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비를 집에다 둥지를 많이 틀면 이 집안이 뭐 좋은 일이 좋은 많이 일이 생긴다. 예, 굉장히 그걸 많이 믿어요. 예.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사실 해줄 건 없지만 최대한 뭐 아이들이 막 제비 둥지를 막 휘저나고 이러는 건 안 하고 네. 정말 이 아이처럼 바라보고 궁금하고 그런 관찰도 거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알 생겨서 이 새끼가 나오면 너무 네, 귀여워요. 귀엽죠. 그 머리가 살짝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는 네. 그냥 거기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또 모이를 딱 이렇게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참 쫙 갔다 오잖아요. 한참 예. 갔다 오는데 그걸 기다리는 거죠. 네. 아, 중국에서도 똑같이 길조라고 생각하는군요. 네. 예. 그리고 제비에 관련되는 그 시나 노래 이름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비하면 그냥 아름다운 새 그리고 항상 제비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다니죠. 예, 그리고 어릴 때 비가 내릴 거 보면 제비가 낮게 날거든요. 네. 예, 그러면 비가 올 것 같다. 그 할머니가 가르쳐줘가지고 네. 제비가 막 굉장히 많은 제비가 낮게 날면 빨리 집에 가야지. 아, 네, 제비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았군요. 그렇게. 저는 예. 일단 어릴 때 농촌 가면 제비들 정말 많이 봤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제비를 못 봤습니다. 아하. 한국의 농촌에도 그렇고 네. 중국에도 제가 농촌을 많이 안 갔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보면 안 본 지 제비 동지를 못 본 지는 정말 오래됐고 제비를 못 본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예. 자, 윤정희 학생의 그 바람처럼 우리도 좀 남쪽 나라에 갔던 제비가 내년 봄에는 좀 꼭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줬으면. 그래서 좋은 소식도 그리고 또 좋은 흥부의 일도. 박 씨도 제비가 물고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일도 많았으면 좋겠네요. 조영남이 불러주는 제비 함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아주 다양한 한가위 이 추석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예,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와 알마티 그리고 까라간다 등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요 도시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스타나 고개인 협회는 추석과 또 노인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또 고려일보 장관 백기는 동시에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조크레이트 대사 그리고 아스타나 고려인 협회장 김대라 하원의원 신유리 그러단 고려인 협회장 그리고 박로자 아스타나 고려인 협회 부회장 그리고 김콘스탄틴 고려일보 주필 등 12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케이트에서는 이날 축사를 통해서 이번 추석 행사가 고려인 동포 간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좋은 행사라고 말하면서 행사를 준비한 협회 관계자들과 또 이렇게 전통문화 공연단이 격려를 했습니다. 한인회와 또 고려인 협회는 지난달 30일 알마티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주제로 한민족의 축제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 4일에는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의 신안대희 회장이 노인의 날을 맞아서 동포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칼국과 김치, 또 고사리 나물, 만두 등 우리 음식과 또 다양한 고기 요리가 덮인 가작 음식으로 구성된 진수 선편을 받고 또 공흥가수 문궁자, 이민배우 김민마 등 유명한 고려인 예술인들이 꾸미는 공연을 함께 즐기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알마티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도 개최됐다면서요? 예, 알마티에서 K-팝과 또 우리 전통 공연이 어우러진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주 알마티 정영사관이 개최했는데요. 현지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한국 주간 행사 일환으로서 이날 한국교육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이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마티의 최대 복합 쇼핑몰인 메가센터에서 열렸는데요. 무대 LED 화면을 통해서 2030 부산 엑스포와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이 상영이 되었고요. K-팝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날 포토월을 활용한 한복 체험과 투호놀이, 대기차기, 닭비 등의 한국 전통 놀이와 또 이날 한국 유럽 설명회도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현지 주민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한식 체험과 한국 스낵 그리고 한국 차 시식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동포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할린 문화센터에서 추석 명절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지난 9월 9일 추석날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추석 명절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사로 사할린 국립대의 원문 역사 및 동양학 대학 학장 이멜비라 교수,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의 원어민 강사 김미경, 사할린 주 씨름협회의 춘알렉세이 회장이 나섰습니다. 임 교수는 추석 명절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 그리고 전통 및 유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추석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전통놀이 또한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김미경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로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미경 강사의 강의 자료는 러시아어 출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강의를 청취하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의미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할린주 씨름협회의 춘알렉세이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씨름의 기원과 의미, 대회 규칙 및 씨름의 전통적인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씨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강연이 끝난 후 사할린 국립대 외국어 및 국어과 과장 인나 간니에와 교수가 이 행사에 참석한 손님들을 위해 강의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퀴즈 문제를 만들어 답을 맞춘 사람들에게는 조그마한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듣고 기억하면서 퀴즈 풀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퀴즈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9월 29일 추석날에요. 사할린 문화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추석 명절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할린 국립대의 언어 역사 또 동양학 학장인 임엘비라 교수는 추석 명절의 역사적인 기원, 의미, 그리고 전통, 유래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추석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전통 놀이를 상세하게 소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의 김미경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로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소개하면서 음식마다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사할린주 씨름협회 알렉세이 회장은 씨름의 기원과 의미, 또 대회 규칙, 씨름의 전통적인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씨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강의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 문제를 풀면서 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선물도 증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음식을 맛보면서 아주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아니 그게 다 뭐래요? 아이 뭐 봄은 몰라 꽃이잖아. 어머나 세상에, 생전 가야 꽃 한 송이 안 주더니 이렇게 한꺼번에 주려고 그랬구먼요. 아니 시방 뭔 소리야? 내 생전에 이렇게 많은 꽃 받아보긴 처음이네요. 아유 참. 이쁘다. 하여튼 여자들은 이거 꽃을 보면 환장한다니까 아주. 아니 근데 내가 이 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대요? 아이 그 쉰소리 그만하고 어여 이 꽃이나 다듬어 보더라고. 이 꽃은 왜요? 아 왜긴 왜요? 술 담궈야지. 이 꽃으로 술을 담근다고요? 그래. 이 꽃으로 술을 담그면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아니 나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해요? 에? 참, 내 술꾼 따라 살다 보니까 하다 별일을 다 아는구만. 아이 뭐야? 영감 술 마시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나가 술가정 담가줘야 해요? 그 임자가 그 술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담그자뇨. 그 말은 맞죠. 그 술 담그고 남으면 임자 좋아하는 그 뭐시냐 차도 맹글어 마시고. 남음은? 아이고 참. 그래. 자 여기 이걸로 차 맹글어 마시고 뭐 국을 끓여 먹든 뭐 어쩌든 마음대로야. 이렇게 따로 빼놓으면 되지. 나가 차가 마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아따가 술 한번 얻어먹기 힘들구만 그냥.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꽃의 향이 좋다고 이게. 술 담그면 향이 더 기가 막힐 테니까 좀만 기다려요. 담가주는 게. 남편이 아내한테 이 꽃을 선물하려고 가져온 줄 알았더니 술을 담가달라고 가져온 거였군요. 그러게요. 싫다고 하다가 결국 술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이 꽃으로 술을 담그네요. 네, 이 꽃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꽃을 좋아해 거리 곳곳에서 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꽃은 남미가 원산지인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일이 절기상 한로였는데요. 한로는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죠. 한로는 이 꽃이 노랗게 피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한로를 전후해서 산과 들에 이 꽃이 만발해 그 향기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네, 찬이슬이 내리면 이 꽃이 만발하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깊어집니다. 이 꽃은 사군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사군자는 매화, 난초, 이꽃, 그리고 대나무를 말합니다. 다른 꽃들이 다투어 피는 봄, 여름에 피지 않고 날씨가 차가워지는 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 홀로 피는 모습에서 우리 선조들은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군자의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이 꽃을 일컬어 오상고절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도연명이 이 꽃을 가장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꽃은 향기가 좋아서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하고 술을 빚어 먹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한로 하면 연상되는 꽃이 바로 이 꽃인데요. 한로에는
이 꽃이 만개하는 시기입니다. 한로에는 가을꽃인 이 꽃을 이용해서 전도 만들어 먹고 술을 담그기도 하고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국수, 2번, 국화, 3번. 웃음꽃.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을 상징하는 꽃이 바로 이 꽃입니다. 요즘 뭐 공원이나 산에 이 꽃 많이 피었더라고요. 가을은 이 꽃의 계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에 각 지역에서 이 꽃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이 시가 떠올라요. 한 송이 이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도 이 꽃이 많이 피었을 거예요. 이 꽃에 얽힌 추억 또 가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행복우체통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요. 정말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부터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경천 장군 특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회인지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김경천 장군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항일 무장투쟁 4대 지휘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조명을 받고 있고요. 또 그분이 실질적으로 행적이 그렇게 했고요. 그분의 특징은 1904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15년 6년 동안이나 일본 육군 중앙유년학교, 일본 육군 사관학교, 그리고 일본군 소위 중위, 기병대 중위까지 이렇게 복무를 했는데 네. 늘 이분은 조국의 이 독립에 대한 그 마음의 뜻이 있었는데 기회를 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3.1 만세운동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고 이제 더는 이렇게 늦출 수 없다. 이 기회에 나가서 무력으로라도 조국을 되찾겠다. 그리고 당시에 정세 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때 윌슨의 이렇게 민족자결주의 이러한 것에 따라서 민족들이 자기의 그 미래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그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우리도 해외에서 한편으로 무장투쟁 한편으로는 항일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그 에너지들이 모아지면 세계적인 분위기로 봐서도 아마 독립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희망으로 해외에 나가서 평생을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특히 연해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전설적인 항일 무장투쟁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분이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기마장교였기 때문에 늘 백마를 타고 이렇게 부하들을 지휘를 했는데 나중에 해방이 되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내가 그 백마를 탄 김장군이었다 하고 사칭했던 그러한 가장 모범적인 이런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네. 이번 그 특별전에는 김경천 장군의 뭐 사진이나 문서나 책이나 이런 것도 다 전시가 되고 있는데 시도 전시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것은 이제 김경천 장군이 쓴 그 일기에 네. 한시와 또 우리 한글로 쓴 시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또 이분 일기 기록에 보면은 경처나 시가집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예. 따로 이렇게 시가집도 쓰고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아쉽게도 아마 영원히 분실된 건지 안 그러면 아직도 아무튼 그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일기에는 그래도 정말 대단한 이런 그 시들이 지금 몇 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 중에 짤막한 두 편을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하나는 한시인데 예. 이분이 입지의 표시로 늘 마음에 외웠던 시입니다. 이건 회포를 표현하는 시인데 장부가 응당 취하고자 하는 건 만고에 떨친 이름인데 어찌 하찮은 망아지 구유에 기대어 인생을 마치리오 풍우는 아직 그치지 않고 눈보라가 휘날리니 어찌 큰 민족을 세울 용사를 얻을 수 있으랴. 그렇게 하면서 아직 그 풍운이 그치지 않고 나라는 빼앗겼고 독립은 해야 되고 세계 정세는 요동치고 이런 눈보라가 휘날리니까 어찌 좀 큰 민족을 세울 용사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내가 그 용사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새로 세우겠다는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한글로 쓴 시 중에 1924년 1월 1일에 그때 이 러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우리 고려인들 무장해제를 강제로 시켜가지고 참 그때 독립운동했던 독립군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을 금치 못하겠어서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불쌍한 독립군이라는 시인데 영하 40도 시베리아 추위에 여름 모자 쓰고서 헛저거리로 밑빠진 집신에 간발하고서 벌벌 떨고 다니는 우리 독립군. 한반도를 결박한 사슬을 벗겨 화려강산 옛빛을 보려 하였더니 경박한 사람들은 코웃음하며 네 부모나 찾아가서 보려무나 하는구나. 서산에 지는 애는 쓸쓸하기도 하다. 너의 고향 이곳에서 몇 천리더냐. 너를 기르신 너의 부모 이곳에 있으면 너의 이 모양 보고서 어떠하리요. 이렇게 참 한탄하는 이런 시들이 있거든요. 예. 참 이게 가슴 아픈 시죠. 독립운동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해방이 안 됐으니까 또 소련 지역에서는 러시아에서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날품팔이로 이렇게 한겨울에도 이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그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분이 마음이 아팠던 모습이 절절히 느껴지는 시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도착되는 편지 속에서도 그 독립운동을 하던 당시의 모습을 적어주신 편지들이 꽤 많이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솜 버선을 지으시면서 이거는 독립군께 드릴 거다. 우리는 홑버선을 신어도 독립군은 버선을 솜을 넣어서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버선 지으시던 그런 얘기를 적어서 보내주신 글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네요. 예, 그때 그 버선이 한쪽이라도 그쪽으로 참 갔더라면 좋았겠는데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얼마나 그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그 고초가 크셨을지 다시 한번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경천 장군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좀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참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자료가 남아있다는 것은 네. 그분이 쓴 더구나 전투 과정에 쓴 일기 사실은 저도 제가 학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정한 부대의 규모의 부하들을 거느린 지휘관이 전투 중에 쓴 일기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합니다. 네. 대부분은 회고록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회고록은 전쟁이 끝난 뒤에 한참 지나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그 절절함이나 생생함이 사라지고 또 기억에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전투 과정 중에 직접 썼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전투 과정 중에 지휘관이 쓴 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있고요. 네. 서양에서는 그게 더 희귀한 일이라
2000년 전에 고대 시저의 갈리아 정비 외에는 회고록만 남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는 이제 그 가족들이 김경천 장군 또는 그 자식들이 그 부친의 그 생사를 알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공문으로 이분이 체포돼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시베리아 철도 공사장에 동원돼가지고 혹한 속에서 혹사당하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러한 그 자료들이 공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김경천 장군의 행적은 아주 풍부하지는 않지만은 또 아주 귀한 위기한 이렇게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면은 그래도 김경천 장군의 행적을 어느 정도는 조명하는데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특별전은 언제까지 열립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6월부터 시작을 했고 8월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렸던 건데 네. 내년 그래도 사실은 이걸 너무 짧게 하게 되면 이 알려지기도 전에 끝나니까 그러니까요. 내년 한 2월까지는 이렇게 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김경천 장군의 행적을 널리 알릴까 하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역사유물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경천 장군의 특별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창식입니다. 내 나라 내 결에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